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34페이지 하단에 4번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와 있죠.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런 원칙적 무효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요. 다만 우측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물론 예외적인 건데 시험은 아주 잘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지금은 무효입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요 예외적인 요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반대되는 개념이 유동적 유효라는 개념이 있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예요. 왜요?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데 우리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는 일단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다만 본인이 뭐하면요? 추인하면 본인에게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무권 대리 행위도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시간에 할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 자체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따라서 허가 없으면 무효죠.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게 되면 그 거래는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유동적 무효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2번 법적 근거와 3번 법적 취급해가지고 원칙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예외가 나오고 판례가 빠바바바박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또 138페이지까지 기타 해가지고 뭐까지 나옵니까? 또 판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판례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아주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를 뺀 나머지 부분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릴 텐데 또 정리해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시고 교재에 있는 판례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취지구나라고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판례의 결론을 외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원칙이라고 적혀있죠. 그죠? 원칙. 유동적 무효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차이가 있을 뿐 얘도 어차피 뭐란 얘기예요?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란 얘기냐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제할 수는 없겠죠. 요거를 적어 놓으니까 까다로운 거지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무효의 공통점이에요. 일단은 유동적 무효는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이행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그럼 이제 예외입니다.
그러면 다른 무효와 뭐가 다르냐? 예외적으로 확정적 무효와 달리 우리 판례가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면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약법 할 때 자세히 배우는데요.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런 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의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안에 계약금 조항을 일부를 집어넣으니까 이 계약금 계약을 매매 계약의 일부로 오해하세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해서 계약금 내가 3천만 원 줬네 이러면 그 사람은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 두 개의 계약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뭐라고요?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토지 거래 허가를 아직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런 문을 갖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효니까. 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어떤 효과냐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도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줬다면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준 것은 무효다. 부당이득을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를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한다는 점이에요. 판례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요 아파트를 3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러면서 전기세를 30만 원이 그쪽에서 주기로 했거든요.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번 달치는 제가 낼 테니까 다음 달치는 아줌마가 내서 이런 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분 나쁘게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전기세 30만 원을 안 줘요. 그러면 전기세 30만 원을 안 준다는 이유로 3억 그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만 원 전기세 부담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전기세 못 받나요? 아니죠. 해지할 수는 없지만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지만 달라고 계속 지랄거릴 수는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인간이 안 주는 바람에 제 돈으로 관리사무소에 냈다면 그 30만 원을 손해배상이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수적 채무의 기본적 효과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협력 의무가 부수적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라는 말은 결국 우리 판례는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당사자가 싫다,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첫째,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니까요. 그렇지만 계속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다라는 말은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는데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한쪽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일방이라는 얘기예요. 일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 당사자 쌍방이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슨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쌍방 모두가 뭐하고 있다면요? 거부하고 있다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니까 그때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아예 무효라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 판례는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일종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또 같은 논리로서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이런 경우에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기타입니다. 기타.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이제는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허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정 해제가 됐어요.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그럼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확정적 무효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한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가요? 전부가 무효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거래가 무효면 토지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건물거래까지 쌍 무효가 되기 때문에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효력 규정, 단속 규정하면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등기가 무효가 돼요. 여기서는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조심할 것은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아요.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젠 더 이상 유동종 무효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확정종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겁니다. 일방이 거부해야 유동종 무효입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가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허가받을 일이 없다. 유동종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종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가 불허가 처분입니다. 자, 신청을 했는데 뭐가 됐냐면 불허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이것도 더 이상 허가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종 무효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확정종 무효가 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요, 제가 많은 양을 아주 축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하실 때 대단히 많은 양을 좁게 축소를 하면은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대충 감으로 잡는 경우에는 판례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숙지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13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종 무효 상태이다. 맞죠? 뭐 개념이니까요. 2번 유동종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죠. 요거죠. 일방이 거부하는 것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유동종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죠.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요구하지 못하고요.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요거죠. 그죠? 지정해제.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유동종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죠.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전형이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학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죠. 자, 14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의 전환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는데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무효인 행위가 유효한 다른 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뭐예요? 무효인데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행위의 뭐라 그러죠? 전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고 전환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요건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1번 법률행위가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데 2번 타 법률행위,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요. 3번 당사자 의사해가지고 요게 무효인 줄 알았다면 다른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면 되고요. 4번 단독행위에 대한 전환도 우리 판례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중에 하겠지만 추인할 수도 없고 전환도 인정이 되지 않아요. 나쁜 짓이니까죠. 다시 말하면 첩이 공교롭게도 본초로 바뀐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의 전환이 인정이 된다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5억짜리였다. 근데 을이 갑의 주관적 궁박한 상태를 뭐하고 있었냐면 이용해서 했다면 요 매매 계약은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2억에 대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무효다라고 했더니 을이 물어본 거죠. 얼마면 팔 건데? 했더니 뭐 5억은 충 받아야 되겠지 라고 한다면 2억으로서는 무효지만 뭐로서는요?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2억으로서 무효인 계약이 5억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은 무효행위 전환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환의 모습이 나와요. 이걸 좀 우리가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되 정리를 해볼게요. 항상 우리가 정리할 때는 원칙, 예외, 항상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별하셔야 객관식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 원칙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원칙.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아니면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이 돼서 유효가 되는 경우는요. 불요식행위인 경우에 그런 거예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예외. 예외라는 말은 불가능부터 끼죠.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공교롭게도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두 가지 기억하자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음을 작성하는 어음행위는요. 특별한 어음 용제 작성해야 되는 뭐예요? 요식행위죠. 근데 이 어음을 A4 용지에다가 작성했다면 어음으로서는 무효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차용증, 채권 증서로서는 유효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A4 용지에 작성한 그것이 뭐 어음으로서는 효과가 없지만 받을 돈이 있다라는 입증 자료로서는 충분하잖아요. 따라서 무효인 어음이 뭐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차용증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요식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죠.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고 형식을 갖추지 못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낙서 같아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일은 뭐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입니다. 예외라는 말은 원래는 안 되지만 특별히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이게요, 같은 말이 막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뒷대가리만.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이다. 뭐로는 못 바뀝니까? 요식행위로 못 바뀐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예외가 몇 가지 인정된다. 예외니까 좀 보는데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 나와 있죠.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다 뭐예요? 요식행위입니다. 다만 이것이
양자 입적 입양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둘 다 요식행위니까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명백히 뭐예요? 타인의 자인데 우리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뭐라고 입적하냐면 친자로 입적시키거든요. 이거는 무효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아니다. 입양으로서 양자 입적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 아이는 친자는 아니지만 뭐이긴 하다는 거죠? 양자이긴 하다. 이런 취지가 되고요. 두 번째, 혼인외의 출생자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이것이 인지로서는 유효합니다. 일단 혼인외의 출생자가 누구냐면요. 바람 피워난 자식 또는 뭐 첩의 자식.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아우 제발 좀 그거 첩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말 요새도 그렇죠. 그 월계수 양목점인가 그거 첩 나오잖아요. 첩의 자식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냐면은 아주 되게 싫은데 요즘은 우리 드라마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한류 열풍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봐요. 특히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도 다 보고 유럽 사람들도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축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보면서 아 한국은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능력이 되면 세컨드, 서드,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 둬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남성을 아주 미친놈 취급하는 나라가 의외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이제 꼴보기 싫고요. 더더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주말 연속극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드라마 내용을 보게 되면 도덕적 관념이 희박해져요. 아 나도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재벌 회장님이 되면 이쁜 마누라 세컨드도 상관이 없구나라고 이런 도덕적 불감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드라마에서 이 첩이라는 거, 그죠? 세컨드라는 것을 제발 좀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거든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병이라는 세컨드를 둬가지고 A라는 아이를 낳으면 요 A는 뭐예요? 혼인외의 출생자인데 보통 가족관계 등록부에다는 이렇게 갑을 사이 난 자식으로 친자로 입적시키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무효예요. 왜요? A는 갑을 사이 자식은 아니니까요. 근데 인지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인지라고 하거든요. 왜 이런 짓 했어요? 지 자식이니까. 따라서 얘는 뭐로서는요? 갑의 자식으로서는 아들, 딸로서는 뭐죠? 효과가 부여된다. 이런 취지가 되고, 둘 다 뭐예요? 요식행인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이것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지만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일단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을 열어봤어요. 이게 비밀 증서인 유언이거든요. 유언장 내용을 보니까 개똥이에게 내 땅에 30억째 땅을 준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증인이 공교롭게도 개똥이라면 이 유언장은 무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유언장을 원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필로 작성했다면 그때는 뭐가요?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무효지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유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이거를요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친족상속법, 가족법이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크게 가족법사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그럼 뭐예요? 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다 가족법사 행위죠. 그 다음에 또 유언은 대표적인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한다. 그럼 뭐예요? 오, 이렇게 되고 큰 틀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판례 내용은 요겁니다. 무효행의 전환이 뭐죠? 인정된다는 판례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넘겨서 14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 예제가 나옵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을 보시면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하여서는 무효행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 여기 나와 있죠? 유효는 대표적인 단독행위고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